자, 그러면 295쪽에 9개 시설군. 지금 여기 그 29가지 주요 용도를 바탕으로 해서요, 29가지 주요 용도를 다시 비슷한 시설끼리 묶어서 무리군자 9개 시설 무리를 만들어 놓은 게 9개 시설군이에요. 29가지 주요 용도를 다시 9개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시설군으로. 요거는 이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부터 낮은 시설로 요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9가지 시설군이 무엇이 있는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9개 시설군의 이름을 알아놓고 여기에 이제 29가지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나중에는 하셔야 돼요. 지금은 9가지 시설군의 순서 정도를 외워놓는 것으로. 나중에 요걸 알아야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허가든 신고든 요걸 알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만. 자, 그럼 우리 그 박스에 반가로 3번에 9개 시설군에 9가지가 나와 있잖아. 박스에 보시면. 1번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입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 자를 체크하시고 요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산업 등 시설군에 산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에 전, 문화집회시설군에 문, 영업시설군에서는 영업 두 글자를 체크해서 두 글자, 그리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는 교육 두 글자, 근린생활시설군에서 근린 두 글자, 주거 업무에 주거 두 글자, 그 밖의 시설군에 그 밖의 세 글자를 체크하시면 요거 두 글자를 딴 겁니다. 지금. 자, 그대로 제가 딴 거를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따고 두 개 따고 막 세 개 딴 게 말 되게 꾸미려고. 공인중개사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야외에서 하라. 공인중개사 교육을 야외에서 하라.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밖에 나가고 싶어요? 지금 추워서 그래. 원래대로 나가고 싶어 해야 돼. 아니, 공인중개사 교육을 야외에서 하면 좋잖아, 그냥. 뭐 답답한 실내에서. 지금 내가 겨울에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 주어는 자산 전문의 영업교육이에요. 도덕교육이 아니고 영업에 대한 교육인데 수많은 영업 중에서 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이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부동산 자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업에 대한 교육이니까 딱 공인중개사 교육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 공인중개사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근린, 주거, 옆집, 밖에서 하라. 근린이 옆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 주거는 집이고. 옆집 안에서 하면 주거 침입이 돼. 주거 침입이 형법에 어긋나요. 옆집, 옆에 있는 집, 밖에서, 야외에서 하라.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외워두세요. 자산 전문인 영업교육은 근린주거, 밖에서 하라. 이렇게. 밖에서. 그리고 요 이름 좀 항상 두 문자는 외워놨는데 이게 뭐를 이름을 뜻하는지 모르면 말짱 소용없어.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일단 해놓으면서 이제 여기서 두 문자를 따시라고. 요거는. 그리고 요건 뭐 근린생활이면 당연하고. 요거. 자, 여러분 요 시설을 얘기하는데 제가 자산 전문의 영업교육 근린주거 그 밖에 요거는 꼭 요 정도로 알아두시되 요 말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요 말까지 해주세요. 요 말까지. 그래야 이름만 알게 되면 여기 속하는 것은 이름만 갖고 외우지 않아도 들어가. 이제 여기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자,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걸 붙이니까 교육, 복지, 교복, 주거, 업무 합쳐진 거 주업이거든요. 이건 이제 교복 만드는 걸 주업인, 교복 만드는 게 주업인 사람들 얘기. 요 말까지 붙여놓으면 돼.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만 기억한 게 아니고 복지까지 이름을 알았다라면 여기에 속하는 거 29가지 비슷한 것들 여기다 모아놓으면 되거든요. 세밀하게 몰라도. 주거 업무면 주거랑 업무랑 관련된 거 다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이름이 간단한데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한 것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지금. 네, 그렇게만 합니다. 요걸 알아야 이제 용도병에 대해서 허가신고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지금 할 건 아니고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 허가신고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느낌 잡을 때? 지금 이게 위험성이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순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고 한다. 허가냐 신고냐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쪽에 속하는 영업시설권에 속하는 건축의 용도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로 바꾼다라면 이 시설군보다 요거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죠? 허가일까요? 신고일까요?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통제를 많이 받으지 허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산업 등에 속하는 것을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바꾼다 그러면 위험성이 감소가 되죠? 신고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거 허가 신고로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좀 더 있지만. 자, 그거만 외워두시면 돼요. 됐고. 그러면 이제 적용사항 지역이 나옵니다. 요겁니다. 지역. 참 지금 용어 틀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별로 다 달라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빠짐없이 다 적용되는 것이 적용대상 지역, 전면적.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일부 적용대상 지역. 나머지 일부는 적용 안 되거든요. 어딘지 느낌만 잡아두셔. 지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이 있잖아. 많이 사는 곳과 적게 사는 곳 중에서 어디가 전면적일 것 같습니까? 오, 아주 오늘 느낌 좋아요, 그냥. 느낌 좋아. 사람들이 많이 살수록 건축 기준을 더 강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고가 생겨도 그런 곳이 위험하니까 통제를 더 많이 해야 돼. 사람 작게 사는 곳은 뭐 그 사람만 다치겠지. 다른 사람까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사람 많이 사는 곳이면 모든 규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된다. 사람 적게 사는 곳은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그 느낌으로만. 뭐가 구체적으로 여기냐? 용어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 느낌만 잡아드렸어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건축 절차 나갑니다. 건축 절차 어디냐면 302쪽, 302쪽. 자, 302쪽 여기서는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건축 절차 얘기죠? 건축 절차. 자,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 흐름 잡아놓는 게 중요한 거야. 흐름 잡아놓는 게 세부적인 내용보다. 자, 우리 건축을 해서 일단 뭐를 생각하셔야 되나? 건축을 해서 일단 뭐를?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려면 뭐 계획 세우고 구역 지정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뭐 작은 건축이니까 뭐 건축에 대한 계획은 뭐 별로고 일단 뭐를? 지역? 여러분들이 지역 전체 막 적용하려고? 그냥 대지를 확보했다 칩시다. 지을 땅을 확보했다 칩시다. 그냥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대지로 해서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상관없어. 그런데 대지를 먼저 확보했다 치고 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공법인 절차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건축할 때 설계하겠지. 설계한 다음에 뭐를 할까요? 항상 어떤 사람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나 그쪽에서는 시행자라는 큰 표현 쓰고 여기서는 건축주라고 표현 간단한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만 우리 공법상 규제가 있잖아요. 항상 건축하시는 사람은 시행을 하든 뭐를 하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건축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어떤 절차라고 했어요? 왜 그 전에 오히려 다른 법에서 물어볼 땐 대답을 잘 하시더니 처음 제가 얘기할 때도 대답을 하시더니 허가를 받는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 건축 허가를. 생각나시죠? 안 배워도 하는 거예요, 이거? 자, 건축 허가를 받을 겁니다. 건축해도 되는지 허가를 받는 게 건축 허가예요. 건축 허가.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건축물 중에서 가벼운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 신고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도 허가 신고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잘 쓰진 않았지만 우리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 신고, 대수변할 때도
허가, 신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대선에서 같이 보시면 돼. 같이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말을 써놨지만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는 원칙이 허가, 가벼운 게 신고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취득에 관련된 얘기예요. 아까 설계를 먼저 하라. 요거는 이제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해서 들어가거든요. 허가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전에 건축법에서는 특이하게도 건축허가 전에 하나 절차가 나올 수는 있어요. 꼭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수는 있어요.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여긴 존재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땅을 확보하고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취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요 얘기가 나와요. 말 그대로 사전에 결정받는 게 사전 결정이에요. 여기랑만 관련돼 있어요. 여기랑만. 간단한 신고는 그냥 신고 요건 갖춰서 신고하고 지으면 되거든요. 근데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허가를 신청할 때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요걸 통해서 알아보는 게 보통이지만 근데 요거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도 들어가고 그랬다 만약에 안 된다 나오면 그 서류 들어갔던 건 다 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 법적으로 되면 허가 나오고 법적으로 안 되면 허가 안 나오는 것이지만 요거를 신청하기 전에 보다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허가 신청하기 전이다 해서 사전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사전에 단순한 것만. 내가 어떤 것을 지금 현행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것을 짓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허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신청해서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으로서 요거보다는 훨씬 간단한 절차로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절차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발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온다면 요거 전에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이거를 거쳤든 아니든 건축에서는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이제 권리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권리 취득했으니까 시공할 거 아닙니까? 그냥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언제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미리 승인, 허가, 승인, 신고. 뭘까요? 신고가 제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일단 건축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나서 공사를 언제 시작할지 하는 건 간단한 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건 착공신고라고 해요. 착공신고. 착공신고를 미리 해야 돼. 공사에 착수하는 게 착공이잖아. 내가 언제 착공하겠다 미리 신고하는 게 착공신고고 착공신고 시에 이제 그 착공 예정일을 신고하겠죠. 그죠? 그때가 되면 이제 공사 시작하는 거라고. 자, 착공신고에 공사 시작해서 제가 항상 공사 표시잖아, 이게.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아까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드디어 완공이 됐다. 그러면 역시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써야 돼. 그런 절차가 없다면 이것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쓰다가 또 다칠 수도 있잖아. 써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 사용에 대해서 승인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용 승인이라고 해요.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해야 될 건축주차 틀이야, 기본 틀. 응? 도시개발법처럼 큰 사업이면 약간 다른 우리가 그 틀을 잡았지만 요 개별건축을 건축할 때 응? 뭐 무슨 사업 계획을 세운다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간단한 건축물이라. 아주 대지는 당연히 지을 땅을 확보했다 치고 이거를 그쪽으로 따지면 구역 지정 아닙니까? 이게 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당연히 바로 건축주 따로 정할 필요도 없어. 우리 시행자는 앞에서 정했죠, 그죠? 여기서 뭘 정합니까? 자기 건축물 자기가 건축하는 건데 건축주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에서는 권리 취득 원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작다 크다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지. 건축에서는 권리 취득을 생각하시면 되잖아. 대지를 취득하고 나서 그게 건축 허가, 원칙 허가, 가변 건축이 신고. 나중에 이제 신고 대상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할 때 요것만 그걸 하지.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가변 건축이 신고, 가변 대선이 신고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건축에서는 권리 취득이잖아.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어떤 건축물 짓는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으면 그 전에 나오는 것이 사전 결정이 있을 수가 있고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건축에서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할 때도 내가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겠다 미리 신고하고 하라. 그게 착공신고가 되는 거예요. 아, 요거 다음에 나와야지. 착공신고를 하고 나서 착공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시공자, 건축가 직접 시공을 하든지 시공자를 정하여 하든지 감리자를 정해서 감리를 해서 공사를 해서 완공이 됐다면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쓴다.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걸 사용 승인. 다른 법에서 뭐 사용검사, 막 준공검사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있냐고.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외울 필요가 있냐고.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억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원리 아닙니까? 그죠? 왜 대답이 없지?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 틀을. 나중에 주택법 할 때는 큰 사업이란 말이야, 그 주택법. 여기는 각종 건축물을 다 건축할 때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만, 주택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대규모 사업할 때 이게 적용이 돼요, 주택법이. 그러면 거기서는 뭐 큰 사업을 다루니까 사업 주체, 건축 대신에 사업 주체, 건축 허가를 받는다는 표현 대신에 사업 계획 승인, 큰 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을 쓸 뿐이지 이 원리 똑같아. 그쪽에서도. 사업 시행권 따고 나서 공사 들어가면 이거 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 다 똑같은 논리가 된다니까 거기서도. 그게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틀을 좀 이해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여기다 살을 붙여야지. 그냥 뭐 뼈대도 잡지 않고 그냥 살 붙이는 거는 누구 살인지 몰라서 누구 살인지 몰라서 그냥 아주 좋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걸 뭐 대사, 건축, 시사 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거를? 자,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 따로 설명할게 이제 용어에서. 없어 보입니다. 용어에서 뭐 따로 설명할 거 뭐 있죠, 여기서? 요 용어? 용어에서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틀만 좀 잡아두세요. 틀만 잡아두세요. 지금 제가 행정청을 정리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 틀에다 이제 행정청 이제 1, 2월 때를 행정청 정리할 때도 건축법의 이 절차 이제 행정청도 누가 되는지 다 이해시킬 수가 있다니까, 그런 거는. 자, 틀만 잡은데요. 그 뜻 나오는 거 살짝. 자, 우리 사전결정 보세요. 사전결정. 302쪽의 사전결정. 이게 이제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사전결정 제도 아닙니까?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사전결정 이런 말을 쓴다고. 다음 내용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박스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률에서 허용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2번에 맨 끝에 줄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의 규모. 허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허용이 되는지. 3번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까지 다 물어보시는 게 사전결정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 신고가 나오잖아요. 그 옆에 페이지 2절에 2절에 네모난 2번에 방가로 1번 건축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어수구청장의 허가, 행정청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게 허가예요. 건축과 대수선할 때 아까 행위 중에서 여러분 행위 중에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인데 이건 새로 건축하는 것이고 이거는 건축된 건축물을 대수선 비슷합니다. 서로 용도 변경은 있는 상태에서 건축 대수선이 아니고 용도만 바꾸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허가 신고, 요거 둘을 합쳐서 허가 신고.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허가를 받아라. 이따 신고에서도 건축이나 대수선 중에서 작은 게 신고 이렇게 나간다. 이게 원칙이 허가죠. 보세요. 이게 허가인데 넘겨보시면은 304쪽에 신고 대상이 나오는데, 신고 대상이 나오는데 3번에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보통 건축이나 대수선할 때 원칙이 허가니까 허가라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신고 대상이 따로 박스에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로 따로 정해진 것이 신고, 그렇지 않은 게 다 원칙이 허가. 이번에 신고 대상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번 시험에 29회 때.
근데 신고 대상 그전에도 잘 나왔던 거예요. 이건 항상 중요한 게 속하니까 나온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어렵게 생각해야 푸는 문제를 냈던 거예요. 대수선 중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는 신고 대상을 물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요거 할 때도 우리가 숫자 많아 보이죠, 그죠? 다 틀 잡아서 해, 그냥 틀 잡아서 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뜻만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 절차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8쪽에 이제 구체적 건축 절차를 중요하지 않은 걸 따로 써놨는데 1번에 허가 전 대지의 소유권 확보. 허가 신청하기 전에 대지를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양가 1번에 건축사 설계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 등을 받았다 그럼 넘겨보시면 양가로 8번에 착공신고 미리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게 착공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뜻만 보셔요. 착공신고. 그럼 착공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10번에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11번에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시공감리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 그러면 넘겨보시면은 12번에 사용 승인 받고 쓰는 그 안에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저 정도 틀 잡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정도 틀 잡으면 사용 승인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넘겨보시면 9번에 유지관리 잘 유지관리하는 거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318쪽에 보시면 가설건축물이 나오면서 가설건축물은 지금 보통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거든요. 보통 건축물이 건축물이야 그냥.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게 가설이잖아. 임시로 설치한 게 가설이거든요. 이 가설건축물도 허가신고 둘로 나눠줍니다. 저건 일반 건축물의 허가신고고 가설건축물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존치기간 동안만 쓰고 존치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다.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가? 얼른 제일 빨리 쳐다보는 것 같다고 얼른 딱 했는데 드라마 세트장 가설이겠네. 근데 드라마 세트장도 또 이 아예 그 촬영용으로 쓰기 위해서 세트장을 아예 따로 설치해서 그 영화마다 따로 이렇게 그러면 또 가설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애초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는데 드라마 세트장보다도 더 정확한 게 많아. 조립식도 꼭 가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애매해 말을 하기가.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모델하우스가 대표적이지. 모델하우스 같은 거. 모델하우스. 응? 모델하우스가 그 모델들이 잘 사는 곳 아닙니까? 아니고 모델하우스가 대표적으로 가설건축물이에요. 그거는 이제 분양할 때 분양 끝나고 나면 철거합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가설건축물이에요. 모델하우스를 견본주택이라 그래. 견본주택. 아까 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쓰는 것도 여기 일부 들어가고 아까 조립식 구조로 된 것도 여기 일부 들어갈 수가 있지. 아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자면은 자 우리 건축물이라면은 원칙이 다른 얘기 없으면 허가 가벼운 건축물이 신고 이렇게 배웠죠? 가설 건축물은 허가 신고 둘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허가일까요? 신고일까? 신고. 그러면 허가는 오히려 특수한 경우고 예외적 경우고 그렇게 느낌만 딱 잡아주면 대부분의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로 가벼운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신고. 오히려 특수한 허가 대상이 하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원칙이 허가고 가벼운 게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을 구별하고 나머지가 허가 대상이라면 가설 건축은 허가 대상으로
나오는 게 특수하니까 그걸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부분이 신고입니다. 허가신고 중에서. 그래서 무엇이 허가신고냐도 그렇게만 느낌 파악하시면 돼. 됐고. 자, 용어 나오는 데 봐야 되는데 323쪽 보시면 이제 강론 파트에 들어가서 이 강론 파트가 323쪽부터 이제 대지 및 도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아주 세밀한 부분이야. 이건 나중에 할 때도 참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합니다. 자, 우리 도로 개념 중에 아까 원칙 제가 했고요. 도로 원칙 했고, 원칙 정도 했고, 이 대저도로의 관계라는 개념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게 대저도로 관계의 원칙적 얘기예요. 대지는 도로에 얼마나 접해야 되느냐? 최소 접하는 부분이 2m. 왜 2m만 되느냐? 아까 도로 너비는 원칙이 4m라고 했는데 왜 접하면 되느냐? 도로는 교차는 돼야 되니까 적어도 차가 한 차가 다닐 때 2m 폭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차는 돼야 돼서 4m라면 대지도로 접해야 되는 취지는 그 대지에서 사는 사람이 거기서 살면서 보행이나 자동차 등이 그 접하는 부분을 통해서 도로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웃집 차랑 교차할 필요는 없죠. 자기 대지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2m 이상 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의도 나중에 하시면 되고 기본만 보세요. 자, 넘기시고 그러면 325쪽에 건축선이 뭐냐? 건축선이라는 용어는 건축에다 선이 붙어 있잖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예를 들어 이 대지와 도로가 접하고 있다. 대지도로 관계에서 접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은 어디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따지는 거 아니에요. 대지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 원칙은 대지도로의 경계선이 여기죠? 여기가 건축선이 됩니다. 그 얘기는 건축선을 침범해서만 안 지면 되고 건축선 안쪽에서는 다 건축할 수 있다. 대지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에요. 예외적으로 이것이 뒤로 물러난 예외가 있어요.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지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선 한계선이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의 의의 보세요.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얘기하는데 양가리본처럼 원칙적 건축선은 대저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은 예외 이걸 나중에 살짝 해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림은 막 있지만 자 그러면 또 넘겨봅시다. 용어 중에서 뭐를 해드려야 되나? 어이구 건폐율 용적률 개념 한번 볼까요? 건폐율 용적률 329쪽에 4번의 건폐율 용적률. 자, 우리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도는 국계법에 주로 나오는데 개념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이 건폐율이고 이 비율의 최대 한도는 국계법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라는 대지 면적은 아실 것이고 대지의 면적을 얘기하고 건축 면적은 그 대지를 잠식해서 건축한 면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건축 면적 개념도 정확한 개념은 좀 이따 나와 또. 이게 참 여러 가지 막 용어가 여기저기서 나와 있어갖고 그 전에 막 나와 있고 그래서 그래. 대충 좀 이따 배우면 돼. 여러분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다면 이건 대지 면적 크기야. 보통 사각형은 가로 세로만 면적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건축 면적이라면 이 땅을 잠식해서 건축된 면적 대충 이렇게 보시고 좀 자세한 것은 이따가. 그럼 이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의 개념이에요. 분모에 대한 분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요게 100을 넘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땅 주어진 땅에서 이 땅을 잠식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니까. 그래서 건폐율은 100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용적률은 그 아래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념 자체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비율인데 연면적 개념도 이따 다시 나와. 그런데 연면적이라는 것이 벌써 얘기 대충 들어봤어요. 각 층마다 계산하는 것을 각 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얘기해요. 각 층의 바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5층 건축물이라고 안 불러요? 5층 바닥.
저 아래는 4층 바닥 이런 표현이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각 층 바닥에서 나는 면적이 있고 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것이 연면적이에요. 합친 게 연면적이라고.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은 100%를 넘는 게 당연하고 최대 1500%까지 막 인정이 된다고. 난 그건 이제 국회법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이제 그 건축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면적 크기를. 건축 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연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 뭐가 큰 게 더 좋아? 둘 다 큰 게 좋지만 뭐가 더? 용적률이. 건폐율은 커봤자 100을 넘길 수 없다니까. 용적률이 가격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용적률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요. 그 개념만. 자, 그럼 또 넘겨보시고 7번의 공개공지 개념. 6번의 대지안의 공지라는 것은 빈 땅, 건물 짓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빈 땅이라고 하는데, 공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요, 다 채워서 짓지 말고 이 공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공지.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이고요. 공개공지는 공지 앞에 공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야. 공지는 건축물 짓지 않고 남겨놓은 땅이 공지인데 공지 앞에 공개가 붙어 있어. 공개. 그러면 대중에게, 일반 사람에게 공개된 공지를 얘기하는 거야. 일반 사람에게 공개된 공지. 주로 어떤 건축물에서 이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냐면은 특정되지 않은 다수 사람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그런 건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건물. 그런 건물이라면 그 불특정 다수인들 때문에 이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놔라. 건물 다 짓지 말고. 그게 남겨진 땅이 공개공지예요. 그래서 공개공지의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는 그 큰 건축물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 같은데. 아유, 요새는 누가 촌스럽게 백화점 갑니까? 그렇다면 뭐 홈플러스 이런데, 이마트 이런데, 적어도 연면적 5천 이상을 전제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큰 걸 전제해서 동네 슈퍼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 가면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개공지. 자, 그런데 가보면 뭐가 있던가요? 건물 짓지 않고 남겨놓은 땅에 뭐가 있나? 주차장? 뭐 주차장에 가서 막 모여서 담수하고 그러라고 돼 있는 건 아니지. 주차장은 공개공지는 아니고, 그건 주차장 역할을 하는 거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대지에 설치되어 있다니까. 건물 들어가기 전에. 공지는 벤치.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을 거야. 영어로 벤치라고 하죠. 우리 웬만하면 영어 안 쓴다니까. 긴 의자라래. 긴 의자. 짧은 의자 설치하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와서 모여 있어야 되고, 긴 의자라고 돼 있어. 긴 의자. 긴 의자가 있어. 또 긴 의자만 덩그러니 있나요? 그 주변에. 뭐 이따 치고. 주로 이제 나무만 해요. 그 겨울에 만약 나무 없고 그럼 거기 어떻게 가서 더워서 땡볕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조경하는 부분은 이제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주로 확보되는 공개공지에 나무 심고 있는데 긴 의자 이런 거 필수야, 필수. 그 파고라 같은 거 있어, 파고라 같은 거. 나무에 이렇게 그 지붕 만들어 놓고 기둥 조금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공간 있잖아. 보셨죠? 그게 공개공지야. 근데 공개공지 확보하는 그 면적 확보하기 힘들면은 안에다 설치도 돼. 그걸 공개 공간이라래요. 그래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럼 공개공지는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역시 긴 의자 갖다 놓고, 그 긴 의자는 꼭 있어야 된다니까. 긴 의자 갖다 놓고,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우리 그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 보이죠? 이제 그런데 쇼핑하러 가면 가봐요. 그런데 보이나? 그게 공개공간이에요. 그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동네 슈퍼 가면 그런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적어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위해서 공개공지 설치해주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 개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씁니다.
넘겨보세요. 자, 높이 제한 333쪽에 높이 제한이 나오는데요. 건축의 높이 제한할 때 이제 건축 보석이 두 가지 쓰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쓰는 게 있어서 넘기세요. 넘겨. 뭐를 보여드리나 이제 쭉 넘기시니까 341쪽에 강론 파트에 나오는 용어 몇 가지가 나오네요. 341쪽에 먼저 대지 면적 개념이 나옵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우리 대지 면적이 이렇게 대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굴곡된 면적을 따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평으로 투영한 이 면적으로 따지는 게 수평 투영 면적 개념인데 대지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다른 걸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면적 나오잖아. 건축 면적. 제가 여기 나와 있잖아. 건축 면적 개념은. 제가 대충 땅을 잠식해서 건축되어 있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건축의 외벽, 괄호 속에 외벽이 바깥에 있는 벽이 없을 때만 외곽 기둥을 따지고 이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게 건축 면적 개념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 뭐 이제 이거 지워도 되고, 건축구에서는 이게 그림 그릴 게 많아. 자, 우리 건축물이 여기 들어서 칩시다. 건축물이 들어서 칩시다. 자, 외벽의 두께까지 제가 그랬어요. 외벽의 두께. 여기는 처마 끝을 그렸고, 처마 끝을 그렸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두어서 땅을 잠식해서 건축되어 있는 게 건축 면적이라고 했는데, 내려다 보면은 처마 끝, 처마 끝, 처마 끝, 처마 끝으로 둘러싸인 면적 아니야.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외부선으로 외부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계산한 것도 아니고, 외벽의 내부와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외벽의 중심선이 있겠죠? 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외벽이 없다 그럴 때만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이렇게 계산하죠. 기술적인 부분이죠. 이게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예외가 존재해요. 이런 걸 언제 보겠습니까? 넘겨보세요. 아이고, 많기도 하다. 3번에 바닥 면적 보세요. 이제 바닥 면적. 아까 대충 얘기했듯이 우리 바닥 면적은, 자, 이게 1층짜리 건물이다. 그럼 1층의 바닥 면적이 바로 이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그런데 바닥 면적은 그 층마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층짜리 건물이라면 이 건물의 1층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층, 3층짜리 있다라고 봅시다. 자, 3층짜리 그렸죠? 그러면 1층 바닥 면적 얼마? 2층 바닥 면적 얼마? 3층을 나눠서 쓰고 있다. 그런 건 나눠서 쓰고 있는 요 중간에 이제 어떤 구획이 돼 있을 것이고, 이 구획의 중심선 역시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 바닥 면적 얼마, 이쪽 일부의 바닥 면적 얼마, 여기 커피숍 바닥 면적 얼마, 마하나 가게 바닥 면적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각 층마다 또는 각 층을 나눠 쓰게 되면 그 각 층의 일부마다 계산되는 게 각각의 바닥 면적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바닥의 면적이라고. 건축 면적과 다르죠? 다르죠? 자, 3번에 건축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각 층마다 계산되는, 아니면 각 층을 나눠 쓰면 그 일부마다 계산되는 일부로서 벽이 됐든 기둥이 됐든 그와 이와 비슷한 구획이 있을 때 그 구획 역시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게 각 층의 바닥 면적. 중심선으로 계산한 건 똑같아요. 근데 각 층마다 그 일부마다. 근데 예외에서 또 예외가 쫙 나와 있잖아. 이번에 여러분 이 예외에서 나왔어요. 피곤한 문제지. 근데 건축부 7문제 중에서 4문제 맞추면 이미 4문제 맞추면 그냥 합격이에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런 건. 이거 틀려도 되지, 이것도. 근데 이것도 이제 느낌 잡아서 좀 잡으신 분은 나중에 이제 이건 느낌 살짝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좀 운 좀 맞출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나온다 그러지, 이거 어떻게 다 해, 이거. 아주 가끔 가다가 나올 텐데, 이게. 네? 연면적 보세요. 4번에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게 연면적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연면적에서 연자가 한자로 뻗을연자야. 뻗을연자.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 층마다 있는 게 바닥 면적이 쫙 아래에서부터 위에가 쭉 뻗어 있는 면적 합친 거.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층 바닥 면적 합계.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제외되는 것도 있는데 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네 가지는 아까 뭐 바닥 면적 예외보다는 훨씬 자주 등장했던 거지 이게. 이번에 안 나왔을 뿐이지. 나중에 합니다. 자, 높이,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고, 층수. 아까 그 8번의 층고라면 층의 고, 높을 고자. 층 높이가 층고예요. 한 개 층의 층 높이. 방의 바닥 구조 최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 최 윗면까지 높이로 하는 게 층고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렸던 거. 보통 건축법에서는 이제 4m가 하나의 층 높이라 했잖아. 보통. 따로 구획되어 있으면 따로 계산하되 구획이 없을 때. 자, 층수가 9번에 나오는데 층수는 층의 수. 층의 수가 층수예요. 층고랑 다르죠. 그러니까 한 개 층의 층 높이가 층고고 층수는 층의 수. 몇 층짜리냐 하는 거예요. 몇 층짜리냐 하는 거. 그래서 뭐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막 이런 게 있는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돼. 층수. 상식적으로 여러분 지하 2층이고 지상 5층이면 이건 몇 층짜리 건물로 봅니까? 지하 2층, 지상 5층. 5층. 오, 그럼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아예 무시해버려요? 계산 안 나? 배워서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아유, 상식이 풍부하다니까, 이렇게. 옥상 부분에 조그만 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독립된 층으로 볼까요? 말까요? 아이고, 훌륭해. 뭐, 지금 볼 생각도 없었는데. 됐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세밀하게 할 땐 좀 더 세밀하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특별건축구역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개념 봤잖아요, 이거는. 넘기시고. 특별 가로구역 되고, 참, 뭐, 특별한 게 이렇게 많은지. 4절에 건축협정. 350쪽의 건축협정. 아, 이런 건 지금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결합건축도 그렇고, 뭘 이런 거 지금. 근데 이러면 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건가? 그럼 건축협정 얘기 살짝 해드릴까? 건축협정 얘기? 350쪽의 개념을? 지금 얘기가 월요일날 하는 데가 지금 여기서 각 학원에서 첫 수업이라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가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반응을 봐서 어느 정도 해드릴까 하고서 입문 단계라 그 성격에 맞춰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참 잘하시는 편이야. 다른 데보다. 그래갖고 또 이해도 또 잘하시는 것 같고.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잘 나가는 것 같아. 보통 월요일 날은 제일 수강생 입장에서 침울할 때라고. 월요병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에 이렇게 잘 따라오신다는 것은 여기 이쪽에 광명에 계시는 분들은 체력이 상당히 서울이나 그 주변보다 좋은 걸 많이 드셔가지고 좋다라는 거. 거의 얼굴에 월요병 있는 얼굴이 안 보인다니까 여기는. 아주 훌륭해요. 잘 드시는 것 같아. 성격이 좀 명랑하고 막 웃지 않을 때 막 웃고 하시니까. 제가 대외적으로 다른 데 하나 있어. 아, 거기는 진짜 지역적으로 그렇게 답변이 없어, 답변이. 그 답변도 짜고 표현도 짜고 짠 데가 있어. 네,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욕먹기 때문에 안 되는데 좀 짠 데가 있어요. 이 정도는 모르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 남자분들 당구 칠 때 거긴 당구 실력도 굉장히 짜게 놓고 쳐. 그 지역이 굉장히 아주 이기려고. 자, 건축협정 대충 350조 건축협정의 뜻이 어느 것이냐. 다른 데서는 해보다가 요 정도 나갈 거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되나. 사실 입문 단계에서 이런 개념도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런데 이것도 좀 약간 기술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한다면 이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죠. 그죠?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면은 각종 우리가 배우는 건축 기준은 이 개별 대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곳을 지을 때 어떤 통제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통제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건축 협정을 맺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대지가 네 군데 대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각각 소유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건축물을 짓는다. 원래는 건축 기준은 각각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협정을 맺어서 우리는 각각 짓는 것보다 우리 전체가 협정을 맺어서 우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같이 모여 살면서 우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좀 멋있게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 기준을 전체에 대해서 좀 통합해서 좀 적용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게 건축 협정이에요. 말 그대로 건축 협정은 건축에 대한 협정을 얘기하거든. 협정은 이곳에 건축할 사람이 맺은 걸 얘기합니다. 전원 동의로만 가능해요. 이 네 사람이 전원이 동의를 해서 건축 협정을 체결했다고 건축 협정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정을 했다. 라면은 그때는 통합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래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건폐율을 적용한다 하면 각각 대지별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만 짓는다면 이쪽에 건폐율이 한 이 정도 크기만 지을 수 있다. 여기는 이 정도 크기만 지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 근데 다른 것도 안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적용을 해야 된다. 적용 얘기도 제가 안 하고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적용도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서 적용을 하게 돼서 나무 심는 게 적용이잖아. 그럼 적용 면적 이렇게 확보해야 돼. 적용 면적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건축물의 연면적 크기에 따라 주차장 얼마 확보하는 것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여기는 주차장을 요만큼 의무적으로 그 그림이 다 그 그림 같죠 그냥? 그냥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래.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 이 네 사람이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면 각각의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 크기만큼을 합쳐서 이렇게 지으면 돼. 이렇게. 이래서 각각 나눠 가시면 돼. 원래 이 땅에서는 이 정도 크기밖에 못 짓잖아. 근데 건폐를 통합해서 적용하니까 전체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하니까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을 전체로 여기 하나도 안 짓고 여기다 지어서 나눠 가질 수 있다고. 그럼 여기만 건물 지어. 적용을 이 정도 해야 된다. 이 정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통합 적용하니까 전체 대지에서 그 면적만 확보하면 돼. 그럼 여기다 확보해서 조경을 나무를 잘 심으면 좀 멋있는 숲이 될 수도 있죠. 주차장을 여기다 통째로 공동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야. 그럼 주차하기도 훨씬 편하잖아. 개성 있게 멋있게 되겠죠. 이런 게 건축협정의 예예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거 못 맺어. 한 사람은 난 이 사람 반대한다 그러면 난 내 땅에서만 원래 하는 게 기본인데 전체가 합의했을 때 요새는 뭐 대안학교 같은 거 대안학교 정확히 뭐라 그러지 이거를 뭐 입시 경쟁 때문에 그렇게 막 고생하는 애들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애들 편하게 그냥 키우는 게 좋지 않느냐. 여기에 뜻이 맞는 사람들이 시골에 막 그런 학교 있잖아. 그건 무슨 학교라 그래? 응? 그 특수라는 말 붙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대안학교라 그래는? 자 대안학교 같은 거고 한다면 거기 받는 이제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을을 조성한다면 그럴 때 이런 거 쓰면 괜찮겠지. 거기 땅을 구입해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더 좋지 그러면. 자 그러면 결합건축. 여러분 참고로 좀 애 키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애 키우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전 좀 제가 애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좀 그거 좀 제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공부할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해. 공부 안 할 사람은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해. 진리예요 이거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아무리 애들이라도 성쓰지 않았을 뿐이지. 성쓰지 않아서 우리가 이끌어주고 고쳐준다. 잘 되냐고 그게. 애만 고생시킨다니까? 부모도 고생해 똑같이. 자녀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를 대충 이렇게 하고 자녀한테 올인하느라고 아주 미련하다고 봐요. 올인해봤자 자녀는 인정도 안 해요. 그거 다 간섭한다고 싫어해요. 그거 삐뚤어져 나가 괜히 올인해봤자.
그러니까 대충 봐, 대충 애들 대충 보고. 시골에서 애들이 더 잘 자라는 게요. 시골에서 부모가 신경을 안 써줘. 그냥 막 나놓잖아.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거 걱정 안 하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큰다고. 물론 우리 때 얘기지만 그거보단 덜 해야 되겠지. 예를 뭐 여동생 뭐 어버 키우고 하잖아. 오빠가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하나. 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이랑 요새 와서 사이가 조금 회복이 됐지. 그전엔 조금 딸이 크고 나서 막 사춘기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멀어졌었어요. 와이프 얘기 듣고 제가 애를 너무 신경 써서 그래. 나는 그러지 말자는데 와이프가 자꾸 애한테 신경 쓰자 그래서 저보고 논술을 가르쳐 주라 해서 내가 6년을 걔를 내가 데리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논술을 2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6년을 해줬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빠로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와할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멀어진 것 같아. 하나가 아빠가 아빠로서 정을 쏟는 이 아빠로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논술하면 매번 주제가 달랐다니까. 제가 주제를 매번 다른 주제를 내주고 그거로 토론하고 하는데 토론하면 걔가 저한테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막 논박당하고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신경 애한테 잘해준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게. 저를 아빠로서 보기보다는 이제 좀 어려운 선생님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눈치채고 중간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런 바람에 논술 실력은 키워놔가지고 말이야. 그거 최소 등급 못 맞아서 써먹지도 못하고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해놨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부모랑 말다툼할 때 참 그 아까 좀 논리적으로 반박은 엄청 잘하게 만들어놓고 쓸모없어. 아니 돈도 많이 썼어요. 저는 뭐 다른 데 서울에 안 살면서도 서울 대치동에서도 뭐 다 교육받게 했으니까 그 돈 얼마 들어가 생각해봐요. 거기서 사는 거 최소로만 잡아도 생활비만 100만 원 그냥 넘어가고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가 100만 원씩 한 과목에 50만 원씩인데. 내 결론은 별 소용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 중에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씩만 애들한테 투자. 왜? 애가 셋이라서 더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맥시멈 50만 원, 애 셋 150만 원, 학원비 150만 원. 우리 애 하나만 해도 훨씬 많은데 그보다 합친 것보다. 자녀를 공부 잘하느냐로 따질 건 아니지만 학원비에서 그 느낌만 봤을 때는 우리 그 친구고 3명, 그쪽에 3명인데 더 잘 됐어. 거긴 우리가 신경 많이 못 써줬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공부하러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그게 상교육이 돼. 그래서 어떤 방황하던 고3이 그 엄마가 오히려 자꾸 신경 써주니까 다 좀 내버려두라고 해갖고 엄마가 내버려두고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거든. 내버려두고 그 장기에 오히려 좋아졌어요. 그래서 맨날 돌아오면은 나도 바쁘니까 내가 좀 나 공부해야 돼 막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모습 보고 본인도 같이 해서 둘 다 잘 됐어요. 공주에서 있었어 실제로. 너무 이러면 애가 벗어난다니까. 이적자 결합건축. 자, 여러 땅 사이에 건축 기준을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건축 협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결합건축이라는 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요거는 수많은 것들 통합하는 게 아니고 용적률 통합만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결합건축 달라. 그래서 결합하여 건축한다. 건축에 대한 협정이다. 건축협정이라는 말보다는 결합하여 건축한다는 얘기가 좀 더 작죠. 그죠? 요건 용적률만 결합한다 보시면 돼. 두 땅 사이의 문제. 여러 땅도 해당인데 두 땅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따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거지. 두 땅 사이라면. 예를 들어서 땅이 두 땅 사이에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너무 멀리만 안 떨어져도 상관없어. 100m 이내면 상관없어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두 땅 사이 거리가. 여기서 용적률상 여기서 최대한 이만큼 지을 수 있다 생각해봐요. 대지분의 연면적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여기는 최대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봐. 이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땅 소유자는 이것밖에 못 짓지만 여기는 이곳보다도 훨씬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라, 더 좋은 곳이라 이렇게까지 더 짓고 싶어. 그래도 충분히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
근데 못 짓잖아, 이렇게. 한도가 여기니까. 여기 사람은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어봤자 뭐 공실만 많이 생기고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봐요. 사람들이 적게 와서. 원래 이 정도만 지어도 충분해. 여기 이거 지을 수 있지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지을 수 있지만 짓지 않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옮겨서 짓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대로 좋고 여기는 여기대로 좋겠네요. 이게 두 땅 사이의 결합건축을 얘기해요. 결합건축을. 그럼 이 사람만 좋아지지 않느냐고요? 아니, 이 사람이 빌려주는 것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당연히. 결합건축도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 결합건축 기간이 끝나면 요거는 이제 복구를 시켜야지. 요걸 없애버려야지. 이게 두 땅 사이의 결합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합 적용하느냐? 두 땅 사이에서 용적률을 통합해 적용하는 거예요. 각각의 용적률이 아니고 두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연면적을 합쳐서 계산한 다음에 나눠서 짓는 거지, 이렇게. 이게 결합건축이에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건축물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저는 못 가봤지만 얘기를 들은 거야, 얘기를. 이렇게 돼 있어.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이것도 결합건축의 예예요. 두 땅 사이에서. 여기 이 사람 땅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이 사람이 더 지어서 쓰네? 이렇게 모양 생긴 것도 있어요. 두 땅 사이에. 이 결합건축이라고. 여기에 쓰는 것만큼의 상위를 여기다 주겠지.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한 용어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자, 그럼 넘겨보시면, 저기, 이행강제금 354쪽에 6번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딱 나왔었지, 이거 이제. 근데 이건 뭐 쉽게 찾으셨을 거고, 답을. 우리 말뜻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행강제금. 이것만 하고 끝납시다. 이행강제금이면 돈은 돈인데 강제하는 돈이에요. 뭐를? 이행을 강제하는 돈이야. 그대로 분석하면.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정명령을 내려놓고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내리게 되면 그 국민은 따라야 되거든요. 행정명령이 따라야 되는데 따르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또 버티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명령을 버티는 사람에게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돈이 이행가죠. 이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돈. 그러면 어떤 명령을 내리고 나서 이행가점을 부과하게 되면은 명령을 실제적으로 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합니다. 명령 이행해야 끝나는 거야. 계속 버티고 있다. 계속 나와 그럼. 반복 부가징수가 특징이에요. 이행강제금. 이런 얘기도 들어는 보셨죠? 이행강제금. 안 들어보셨나? 여러분들이 착하게 다 사셔서 그래, 착하게. 근데 우리 건축으로 불법으로 짓는 사람 많아요. 일부러 돈 쓰기 싫어서 불법으로 막 그냥 간단하게 짓고 숨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특히 시골에도 많다고, 시골에도. 근데 도시에도 많아, 도시에도. 예를 들어서 뭐 옥상에 건축가 제대로 해서 받아 지을 때는 짓지 못했는데 거기다 막 불법으로, 우리 고시원할 때 많이 옥상에다 막 불법으로 지어갖고 또 새로운 사람 받아서 돈 많이 쓰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났다 그러면 철거 명령을 받거든요.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철거 명령을 받아. 근데 명령이 안 따른다고. 안 따르면 그 철거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 때. 그럼 항상 그거 받고 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니, 우리 배웠던 이행강제금이 나왔는데요.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낸 것만 내고 딱 버티면은 되지 않습니까? 돈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허물어 버리지 않아도 되냐고 그래. 허물어 버려야 돼. 허물어 버리고 낼 돈은 또 다 내야 돼. 그렇지. 원래 허물어 버리니까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행강제금은 그 철거 명령을 철거하라고 부과하는 거예요. 나중에 3년 버티다가 철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그 대신 3년 동안에 내야 될 건 당연히 원래 내야 될 거니까 내야 돼. 그러면서 철거도 해야 되고 내야 되니까 빨리 하는 게 좋지. 만약에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면 돈만 내면 버티겠다. 계속 낼 거 내면서 계속 철거 의무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예. 최대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에 무허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시가 표준에게 50%. 최대 50%. 시가가 아니고 시가 표준액이라고 지방세법에 나오는 거 있어요. 시가보다는 좀 못해. 그러나 시가 표준액 50% 1년에 2번까지 가능해. 그러면 시가가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한 2년 정도 버티면 그냥 훌쩍 그거 넘었을 수도 있어요. 돈 내야 될 게. 그냥 뜻만 보세요. 이행강제금은 명령 없으면 이행을 강제할, 이행시킬 게 없어요. 행정청이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그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명령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돈이다. 뜻만 보여드렸어. 됐습니다. 건축법. 다음 주에 이제 주택법과 농지까지도 영어 조금 하셔야 돼.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